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39살 여성입니다. 10년 전 사랑하는 남편과 그런 남편을 꼭 닮은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런 가정을 이루기까지 정말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으시나요? 그리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 말들이 생생히 증명되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고요. 가족들이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비난하는 가난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도 행복한 가정을 이룬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딸부잣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간부 출신이신데 젊은 시절 밑바닥부터 임원까지 올라가신 전형적인 자수성가 가장이셨어요. 항상 일 때문에 바쁘셨지만 가정적이고 온화한 성격으로 딸 셋을 모두 이뻐하셨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이긴 했지만 타고나길 사업가 기질이 있고 수완이 좋으셨어요. 작은 종잣돈으로 시작해 여기저기 투자를 잘한 덕에 재산을 잘 불리셨죠. 우리 가족이 남부럽지 않게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데는 아버지의 성실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안목이나 성격 때문이기도 했기에 아버지는 어머니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실 정도였어요. 우리 집 가장은 아버지였지만 대장은 어머니였달까요? 어머니는 기가 센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니지만 어찌나 사근사근 나긋나긋 여우처럼 아빠를 잘 다루시는지 그런 어머니 덕에 우리 가족은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었어요. 제 위로 언니가 둘인데 큰언니는 회화를 전공하고 둘째 언니는 피아노를 전공했죠. 언니들은 어머니를 닮아서 미모와 몸매가 뛰어났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뇌 교육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앉을 때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턱은 조금 내리렴. 여자는 무조건 각선미야. 다리가 미끈하게 예뻐야 돼. 앉을 때 허벅지는 이렇게 붙이고 엉덩이는 이렇게. 다리는 이렇게 사선으로 곧게 뻗어. 손은 무조건 우아하게 자연스럽게. 어머니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웃는 모습부터 음식을 먹는 태도까지 일일이 저희를 교정했죠. 그 다음에는 어떤 남자를 어떻게 만나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늘 따라왔습니다. 언니들은 어머니 말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 따랐어요. 저 역시 어릴 때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죠.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도 어릴 때 배운 대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포즈가 있을 만큼요. 저는 모든 친구들이 어머니에게 이런 걸 배우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사춘기 때부터는 어머니 말을 듣기 싫어서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그냥 편한 자세로 앉고 싶었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싶었고, 입 크게 벌리고 웃고 살고 싶었어요. 꼭 남자를 잘 만나는 게 성공하는 길인지에 대한 의문과 반항심이 있었죠. 게다가 타고나길 아버지를 닮아서 예체능 쪽보다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외모도 고만고만했어요. 그런 저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버지뿐이었습니다. 막내에다가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인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저를 제일 예뻐하셨고 거의 끼고 사셨어요. 이런 저는 언니들과 취미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점점 달라지면서 자랄수록 미운 오리 새끼처럼 언니들과 겉도는 생활을 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뜻대로 자라주지 않고 엇나가는 것 같은 저를 제일 걱정하곤 했죠. 언니들은 어머니의 시나리오대로 잘 자라서 여성적인 매력과 교양이 흘러넘치는 신부감이 되었거든요. 다들 어머니가 주선한 선자리에 나가서 좋은 집안 명문대 출신 좋은 직업 가진 남자와 결혼한 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첫째 형부는 큰 병원의 내과 의사이고 둘째 형부는 주식 상장까지 한 탄탄한 기업 오너죠. 저는 평범하게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을 했고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은 매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때로는 언니들처럼 사는 게 맞는 걸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대학 때 연애도 해보고 소개팅도 해보고 선짜리도 나가봤지만 내 짝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랑 없는 결혼을 할 수 없었죠. 언니들이 다 결혼하고 나니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언니들도 형부들도 부모님도 결혼하라고 성하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한 바람에 주말마다 선을 보러 나가게 됐습니다. 제 결혼까지 엄마 꿈대로 성공하고 나면 엄마 인생 성공하는 거라고요. 어머니는 첫째는 의사 사위, 둘째는 사업가 사위를 얻었으니 셋째 사위는 법조인으로 드릴 거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제발 이상한 시나리오 좀 그만 쓰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적당히 장단 맞춰주면서 세월 보내다 보면 어머니도 포기하는 날이 오겠지 했거든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회사 다니고 주말마다 늘 변호사 판사 만나러 가는 게 저의 일상이 되었죠. 그날도 대형 로펌 변호사와 선을 보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충 맞춰주고 헤어졌지만 이제 더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냥 제 평판이 안 좋아지면 엄마도 지쳐서 그만하겠지 하는 오기가 생겨서 그냥 막 나가기로 했어요. 부동산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잘난 척하는 남자 앞에서 저도 그냥 떠들어 제꼈죠. 허영심에 가득 찬 된장녀처럼 돈 밝히고 남자 밝히는 것처럼 마구 떠들었어요. 술도 안 마셨는데 작심하니 그냥 정신줄 놓게 되더라고요. 어머, 자산가시구나. 저 돈 많은 남자 좋아하는데. 이 정도 나이 먹고 알 거 다 아는 사이에 뭐 괜히 가식 떨 필요 있어요? 솔직한 게 마음에 드네요. 저 돈 많아요.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어서 당장 일 그만두고 인생 팔자 피는 게 목표예요. 변호사 수익이 알고는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유한 부동산이 어느 정도예요? 솔직한 것도 좋고 말씀 못 드릴 것도 없긴 한데 그래도 좀 당황스럽네요.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셔서. 뭐 언젠 솔직한 게 마음에 든다더니. 아니, 근데 또 돈만 많으면 나 밤이 많이 외로울 것 같은데 어쩌죠? 저 돈도 보고 몸도 봐요.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오늘? 남자가 질렸다는 표정으로 입을 쩍 벌리고 벌레 보듯이 저를 보더라고요. 속으로 웃음이 났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아버렸어요. 아, 맞다. 오늘 안 되겠네요. 저 신상백 예약해둔 게 있어서 명품관에 가봐야 해서요. 돈도 보고 몸도 볼 날 잡아서 연락 주세요. 바이바이. 하고는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등 뒤로 뭐 저런 골빈 여자를 소개하는 거냐고 전화로 따지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한숨도 나고 눈물도 살짝 나려고 하더군요. 너무 일찍 일어난 바람에 집에 가기도 그렇고 해서 정기 봉사하는 고아원에 갔어요. 제가 원래부터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몇 년 전에 사내 봉사활동으로 사우들과 단체로 명절 선물을 들고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달마다 정기 후원도 하고 주말에 아이들 공부 가르쳐주러 자주 들렀죠. 원장님 방에 인사하러 갔는데 어떤 남자가 방을 나오면서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남자 손에 들렸던 사진이랑 서류 같은 게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주워줬는데 영어로 욕 비슷한 표현을 내뱉고 가더라고요.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욕까지 듣고 정말 기분이 상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 만나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같이 놀면서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집에 갈 준비를 하고 나오니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더군요. 중앙 현관에서 주차장까지 뛰어가려고 심호흡을 하는데 선생님, 우산 써요. 초등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저를 배웅해주겠다고 급하게 부르지 뭐예요. 늘 유난히 저를 따르는 아이였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그 작은 손에 우산을 쥐고 롤러브레이드를 신고 싱싱 달려오다가 그만 제 얼굴 앞에서 발이 잘못 걸려서 넘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대로 넘어지면 크게 다칠 것 같아서 아이를 잡으려다가 둘이서 껴안고 같이 흙탕물 바닥에 뒹굴고 말았습니다. 선본다고 차려입은 흰색 투피스 정장이 흙물 범벅이 되고 아이는 미안하고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죠. 저는 진흙바닥에 주저앉아 완전 엉망이 되어버린 제 몰골이 웃겼던 건지 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냥 가슴이 시원해져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녀석을 달래주고 흙탕물로 젖은 옷을 대충 스카프로 닦아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참 운전해서 가는데 뒤따라오던 트럭이 계속 빵빵 클렉슨을 울리더니 옆으로 와서 창문을 내리고는 차 세우라고 계속 손짓을 하는 거예요.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세우고 내렸더니 트럭 차주도 차를 세우고 내리더군요. 아까 고아원에서 부딪혔던 남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차 뒷바퀴가 펑크나서 휠까지 주저앉기 직전이었어요. 어쩐지 차가 이상하게 흔들리더라니. 오늘은 꽤나 유별난 하루처럼 여겨졌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차에 타서 보험 출동 서비스를 부르고 기다리는데 한참을 안 가고 뒤에 서 있던 트럭에서 남자가 다시 제 차로 오더군요. 창문을 내리고 올려다보는데 명함 한 장을 주더군요. 저 카센터 일해요. 보험사 오면 여기로 오세요. 잘해드릴게요. 뭔가 어눌하기도 하고 날티나는 말투로 말하고는 가버리는 겁니다. 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요. 곧이어 레카가 왔는데 출동 서비스 직원이 원하는 정비소가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조금 망설이다가 그 남자의 명함을 주며 거기 찍힌 주소로 가달라고 했죠. 엉뚱하고 웃긴 하루의 대미를 장식한 만남.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고졸 학력이 전부인 사람으로 변변한 배경도 없고 부모도 없는 남자였어요. 알고 보니 그 고아원 출신으로 9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는데 양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한국의 친부모님을 만나러 들어온 거라고 했어요. 20살 되던 해부터 친부모를 찾으려고 매년 한국을 방문했었고 3년 전에는 아예 한국을 들어와서 아는 형 카센터에서 정비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의 말로는 예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주말에 고아원에서 봉사하는 걸 자주 봤었는데 인상이 좋아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맞선 보러 나간 날도 저를 봤다고 하더군요. 남자는 친어머니랑 연락이 닿아서 그 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 옆 테이블로 와서 앉더라는 겁니다. 우연히 호텔에서 보고 반가워서 인사할 뻔했다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제가 된장녀 짓을 하는 걸 보고 들으며 정이 뚝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날 만나기로 했던 친어머니는 나오지 않았고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서 편지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미안하다고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날 정말 너무 슬펐는데 고아원에서 저를 또 보게 된 거예요. 명품관 간다고 큰 소리치고 일어나더니 고아원에 와서 애들이랑 노는 걸 보고 오해했다는 걸 알았다고 해요. 자기가 정말 아끼는 고아원 아이가 넘어질 때 제 몸 사리지 않고 아이를 보호하는 걸 보고는 정말 반했다 하더군요. 하루 동안 우연히 2번 만났는데 한 번 더 만나면 사귀자고 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러다 우연히 한눈에 봐도 바퀴가 주저앉아 위태로워 보여서 알려주려고 옆으로 갔는데 차창을 내리는데 제가 있었다고요. 우연 같은 만남을 시작으로 그 남자와 자주 만나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잘해주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저희 너무 잘 맞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보고 듣고 자란 게 있어서 그의 배경이 손끝에 박힌 가시처럼 걸리곤 했어요. 저도 그냥 적당히 속물적이고 세속적인 평범한 여자일 뿐이에요. 하나부터 10까지 그동안 만나본 적 없는 종류의 사람이다 보니 자동 반사적으로 저울질이 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알아갈수록 그 남자의 인간성과 성실함과 진실함에 그를 정말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와 연애하면서 어머니가 주선하는 선자리는 다 거절했죠. 사실 제 소문이 정말 안 좋게 나는 바람에 선자리도 뜸해지기도 했고요.
결국 부모님께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귀는 걸 왜 숨겼냐며 어떤 집안 남자냐, 뭐 하는 남자냐, 무슨 대학 나왔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질문 공세를 퍼부었죠. 아니요, 엄마. 그 사람 대학도 안 나왔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카센터에서 정비사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9살 때 미국으로 입양 갔는데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자라서 얼마 전에 한국 들어왔대요. 어머, 어머, 어머. 기 막혀. 너 저번에 선보러 가서 미친 짓 하고 왔다는 소문 건너 건너 들었다. 내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이거 사. 진짜 미쳤나 봐, 얘가. 너 어디 아프니? 그래, 아파서 그런 거야. 내일 당장 예약할 테니까 엄마랑 신경정신과 한번 가보자. 엄마, 나 안 미쳤어요. 헛소리 아니고 진심이야. 그 사람 한 번만 만나보고 얘기해요. 정신 차려, 이거 사.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엄마한테 돌려주는 게 결국 이런 수치심이야? 말로만 들어도 부끄럽고 입 밖으로 내기도 부끄러운데 어딜 한번 만나보라 얘기를 해. 내가 그런 사위 이 집에 들일 것 같아? 엄마,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뭐가 부끄러워, 뭐가. 그 사람이 무슨 부끄러운 짓을 했고 뭘 잘못했다고. 엄마가 뭔데 함부로 부끄러워해? 내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부끄러워. 엄마 때문에 부끄럽다고. 뭐? 뭐가 어쩌고 어째?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께 뺨을 맞았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께 대들고 말았죠. 어머니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노발대발하시던 어머니는 그날로 알아놓으셨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언니들도 저를 한사코 뜯어 말렸습니다. 못 들을 말도 많이 들었어요. 자기들보다 외적으로 떨어지는 제가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남자를 택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며 울지를 않나. 차라리 집안에 먹칠하지 말고 그냥 평생 혼자 살라고 하질 않나. 저도 너무 큰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까지 생겨버렸어요. 그런 난장판 속에서도 아버지는 묵묵히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얼마나 든든했는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버티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돌아누워 뜻을 굽히지 않는 어머니 옆에서 몇 날 며칠을 설득해 주셨고 그래도 강경한 어머니께 차라리 자신과 부부의 인연도 끊자고 막내딸 안 보고는 못 산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엄포에 결국 어머니가 두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덕에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지만 큰 축복이 가득한 결혼식 내내 눈물바람인 어머니 덕에 결혼식장이 아닌 장례식장 같았죠. 신혼여행도 조촐하게 제주도로 다녀와서 인사드리러 간 날 언니 형부들도 모두 와 있었습니다. 우리를 반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제 남편을 구경하려고 온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는 제 남편 눈 한 번을 맞춰주질 않고 얼굴도 보지도 않고 한숨만 쉬고 언니들은 남편을 마치 하인 부리듯이 했습니다. 예상 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이야 어찌나 가시방석이었는지 또 남편에게는 어찌나 미안했는지 겨우 밥을 먹고 거실에 모여 얘기를 나누는데 병원 얘기며 사업 얘기며 형부들은 대놓고 제 남편을 무시했죠. 첫째 형부가 주유구 잡고 총을 쏘는 듯한 제스처를 하면서 자네는 주유소 일한다고 했나? 묻더군요. 그래서 둘째 형부가 아니요 형님, 카센터요 라고 대답하자 첫째 형부가 아 정비소에서 미케닉이라고? 쏘리 기름밥 먹는 건 주유소나 정비소가 같지 뭘 그래. 자네 기름밥이란 말 들어봤어? 기름밥? 하는 겁니다. 언니들은 재밌다고 깔깔대고 웃어댔죠. 남편이 어릴 때 입양 가서 한국말이 좀 어눌하고 영어 섞어서 말하는데 그걸 따라하면서 놀린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은 속없이 그냥 웃더군요.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또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날 형부들이 부모님 모시고 아버지 퇴직 축하를 위해서 요트 크루즈 파티를 하자고 제안을 하더군요. 둘째 형부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요트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요트 여러 대를 유럽에서 들여왔다고요. 지난달에 도착해서 점검이 모두 끝났고 시승식도 완료했고 요트 운전 자격증도 미리 따둬서 본인이 운전할 예정이니 그중에서 제일 멋진 요트에서 파티를 하자고요. 올해 공들여서 준비했던 요트 크루즈 사업이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아버님, 요직은 퇴직 후부터 또 제2의 인생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 새 사업과 아버님 인생 제2막이 동시에 시작되니 얼마나 또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2의 인생 멋들어진 요트에서 함께 시작하시죠. 아유, 우리 김서방 대단하다 대단해. 사업 돌보느라 바쁠 텐데 언제 요트 운전까지 배웠을까? 말하는 건 또 어쩜 이렇게 이쁘게 하나 몰라. 그렇죠, 여보? 그래, 고맙네, 김서방. 참 내가 복이 많네.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당연히 할 일인데요. 이가 척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 이번에 요트 크루즈도 시댁 어른들보다 우리 아빠 엄마를 먼저 챙기는 거 있지? 예, 누가 들으면 김서방만 사위 노릇 제대로 하는 줄 알겠어? 우리 민지 아빠는 뭐 우리 집에 못하니? 아, 언니. 형부가 우리 집에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한다는 얘기지. 누가 형부가 못한다 그랬어?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엄마한테 들었어. 형부가 아빠 엄마 건강검진 프리미엄 코스로 예약해드렸다면서? 엄마가 전화 와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형부, 제 귀에 피나는 줄 알았어요. 장모님도 참. 의사 사위가 매년 당연히 해드리는 건데 뭘 또 그렇게 자랑까지 하셨어요. 어머,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도 참. 뭘 그걸 전화까지 해서 자랑을 했대. 아, 자랑이지. 큰 자랑이지. 의사 큰 사이가 때 되면 고급 풀코스로 건강검진 시켜줘. 사업가 둘째 사이가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때마다 좋은 구경 시켜줘. 내가 우리 사위들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들 더 만들 판이네. 어쩌면 이렇게 사위복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좋아. 어머님, 총 쏘는 셋째 사위도 있지 않습니까? 형님, 주유소가 아니라 정비소라니까요. 아, 그랬어? 자꾸 헷갈리네. 이러나 저러나 기름밥 먹는 건 똑같다니까. 그 조크는 들어도 웃기네. 다들 그날의 계획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어머니는 아예 제 남편을 등지고 앉아서는 형부들에게 우리 사위들 덕에 호강한다며 좋아하는데 우리 부부만 덩그러니 외로운 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남편은 그저 조용히 미소만 띠고 있더군요. 거의 득도한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무슨 정신으로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정말 미안했는지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미안하단 말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냥 저를 만나고 저의 가족이 되어서 세상에 유일한 자기 편인 제가 있어서 감사하다고요. 부모님과 언니들과도 진짜 가족이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욕심 안 부린다고요. 그 말에 저는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시는 가족 모임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요트 크루즈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퇴직 축하 가족 모임이었기에 빠질 수가 없었어요. 날씨도 좋고 바람도 적당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날이었어요. 바다 멀리까지 요트를 띄웠죠. 우아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샴페인과 신선한 음식들까지. 부모님도 선베드에 누워 즐기시며 사위 덕에 호강한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요. 형부들도 자기들끼리 주식 얘기며 정치 얘기며 그들만의 세상에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만 거기 끼지 못하고 서 있는데 형부들이 마치 종업원을 대하듯이 손짓으로 남편을 부르는 겁니다. 배 안에서도 제 남편에게 심부름을 시키더군요. 어이, 따로 칠링해둔 샴페인 좀 더 가지고 와. 저 뒤로 돌아가면 있을 거야. 저기 일하는 분들도 계신데 왜 저한테. 가족끼리 어울리는데 막내 사이가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꼭 일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아니잖아. 이거 우리랑 어울린다고 자네 급도 같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래서 이제 할 일 못할 일 구분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저를 일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이, 사람 참. 자네, 자격지심이 심한 것 같네. 근본이 없어서 그렇죠, 뭐. 하여간, 없는 것들은 일해서 피곤해. 순수하게 가족으로 대해주려고 해도 피해의식으로 곡해를 한다니까. 아, 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남편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걸어가는 순간 갑자기 예고 없던 돌풍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치면서 배가 마구 흔들렸고 테이블에 있던 그릇들이 와장창 쏟아져 깨질 정도였어요. 갑판 위는 삽시간에 난장판이 됐죠. 저도 넘어질 뻔하며 기둥을 붙잡고 멀미 때문에 몸을 숙였습니다. 가족들 모두 멀미의 구토감을 느끼며 선실 안으로 대피했어요. 그때 형부들은 자기 몸 사리느라 각자 혼자 뛰어들어가는데 제 남편은 배가 흔들릴 때 넘어지신 아버지를 둘러엎고 어머니를 모시고 저까지 챙겨서 선실로 들어갔어요. 뒤따라 들어온 언니들이 형부들에게 자기만 살겠다고 주랭랑을 치냐고 욕을 하더군요. 형부들은 뚱한 표정으로 겸연쩍어 하면서 제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둘째 형부가 운전실로 뛰어들어갔는데 배는 파도에 요동칠 뿐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정박했던 배를 돌려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센 바람 때문에 배가 형부 뜻대로 운전이 안 되는 거였죠. 이리저리 마구 흔들리긴 하다가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요크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배 한가운데서 요트가 고장나버린 거예요. 다들 발을 동동 구르며 멀미하며 겁에 질려 있는데 제 남편이 손을 보겠다고 나서더군요. 둘째 언니는 이게 얼마짜리 요트인지 알기나 하냐며 나설 때와 안 나설 때 분간을 못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둘째 형부는 요트 타본 적이나 있냐며 빈정거렸고요. 코웃음 치며 미심쩍어 하는 가족들이었지만 급박한 상황이라 뭐라도 해야 했기에 남편이 요트 보는 걸 허락해 주더군요. 남편이 기계실에서 살펴보더니 무리한 조작으로 엔진이 과열되어 시동이 꺼진 것이며 임시 조치하면 잠깐 쓸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첫째 형부를 시켜 정비 도구를 찾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급한 마음에 곧이곧대로 정비 도구를 찾아서 갖다 바치는 형부를 보니 그 와중에도 통쾌해서 웃음이 났어요. 남편이 이리저리 손을 보고 나니 다시 시동이 걸리더군요. 그러고는 운전대 앞에 서 있는 둘째 형부를 밀치고 본인이 배를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대로 있으면 모두 위험해져요. 바람 방향을 이용해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해 소리치는 둘째 형부에 아랑곳 않고 남편은 능숙하게 운전을 하더군요.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무능한 가운데 남편만 빛났죠. 그날 이후 남편에 대해서 아버지는 무한 신뢰를 하게 되셨고 어머니도 그날 일에 대해 고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어머니와 언니, 형부들이 기본적으로 남편을 하대하는 태도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일에 대해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칭찬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부모님 댁이나 언니를 집에 수리할 것이 있느냐? 그 사건 이후로 부모님 댁이나 언니들 집에 수리할 것이 있거나 작동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수시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급한 일인 것 마냥 전화를 걸어 남편을 부르는 겁니다. 남편이 묵묵하게 손을 보고 나면 비아냥인지 칭찬인지 모를 것들을 막 늘어놓는 겁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손재주 하나는 기가 막힌다며 역시 정비사라 그런가 기가 막히게 잘 고쳤다는 둥, 수고했다는 둥,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둥, 저와 가족의 관계 때문에 그런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는 남편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바보처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가족과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정집과의 왕래는 점점 줄어들었고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부모님도 언니들도 만나지 않게 되었어요. 가끔 아버지만 따로 모시고 함께 식사를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연희야, 어쩌면 좋으냐? 빠,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어디가 편찮으세요? 우리 집이 다 넘어가게 생겼어.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온갖 돈을 다 끌어모아 투자했던 사업이 수백억대의 사기였고, 사기꾼은 이미 해외로 도주하여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집 곳곳에는 압류딱지가 붙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한숨 뒤로 어머니의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다 큰 딸 셋이 있고 든든한 사위가 셋이 있는데 뭘 걱정하시는 거예요. 큰언니랑 둘째 언니는 뭐래요? 내심 언니들이 부모님 사실 거처는 마련해 드릴 거라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답이 없으셨습니다. 아마 저에게 연락하시기 전에 언니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을 텐데 아무 답이 없으신 걸 보면 이상했어요. 언니들에게 연락하니 둘 다 나 몰라라 하였습니다. 첫째 언니에게서는 의사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며 애들 교육비만 해도 매달 수백이 드는데 부모님까지 어떻게 건사하냐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둘째 언니에게서는 엄마 때문에 남편과 부부싸움까지 했다며 엄마 탓을 하는 푸념을 들어야 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게 이럴 때 하는 말일까요? 저도 엄마가 미웠지만 엄마보다 더한 언니들이 더 미웠습니다. 결국 저는 자초지종을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하더군요. 부모님께 큰 방을 내어드리자며 부모님을 위해 새롭게 꾸미자고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구박받고 무시받았는데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나서는 남편이 대단하고 존경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너무 고맙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했어요. 저와 남편이 사는 방 2개짜리 작은 신혼집에 부모님이 들어오시던 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마련한 안방에 2분을 모시고 갔어요. 2분을 따뜻한 방에 앉게 하고 남편과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자네에게 정말 면목이 없네. 정말 너희에게 미안하다. 장인어르신, 장모님, 2분께는 슬프고 마음 아픈 날이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이 저에게는 참 기쁜 날입니다. 저희 집에 한 번도 안 오셨던 장모님이 처음 오신 날이잖아요. 아이고, 기쁜 날이라고 말해주니 너무 고맙네. 내가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될 줄을 모르고 너무 고맙고 미안해. 한국에서 결혼을 할 때도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어른들께 절을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절하는 것도 배워서 연습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사위가 장인어르신과 장모님께 절을 하는 첫날이니 저는 참 기쁩니다. 종이에 써서 읽기 연습을 해가며 외운 말을 남편이 또박또박 말하자 부모님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간소한 결혼식에 패백도 하지 않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절하려는 남편을 은근슬쩍 피하셨던 것이 남편에게도 상처로 남은 모양입니다. 절하는 연습까지 했다는 걸 저도 그날 처음 알았는데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와 남편은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서름과 남편에 대한 고마운 마음, 부모님에 대한 연민이 한꺼번에 북받쳤어요. 절하는 저희도 울고 부모님도 우셨어요. 절을 끝내고 남편이 2분께 다가가 손을 잡고 이제부터는 2분을 낳아주신 친부모님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도 이제부터는 사위를 아들로 여기고 살겠다고 아들에게 평생 갚으며 살겠다고 하시더군요. 제 남편을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부모님 목소리에 그동안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듯하며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과 저희는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 부모님은 제 남편을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어느 날 남편이 미국에 정리할 것이 있다며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매일 전화통을 하긴 했지만 곧 돌아온다던 남편이 몇 개월 동안 돌아오질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도 해주지 않으니 저도 점점 의심이 생겼어요. 혹시 이 남자도 우리 집이 망해버려서 볼 것이 없어지니 도망을 간 건가? 하는 못된 의심이요. 그도 그럴 것이 정확히 미국 어디에 있는지도 말해주지 않고 찾아가겠다고 해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무엇을 정리하고 있는 것인지도 말해주질 않았거든요. 때로는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저를 다독여준 건 오히려 부모님이었어요.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남편 편을 들어주시더군요. 그러는 사이 형부들이 차례로 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문에 첫째 형부는 재단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당했다고 하더군요. 둘째 형부는 요트 사업이 중간에 계약이 파투가 나는 바람에 자금줄이 막혀서 부도 위기라고 했고요. 이 소식도 당장 돈이 급해진 큰언니와 둘째 언니가 혹시나 부모님께 받을 게 없나 해서 연락을 해온 덕에 알게 됐죠. 내칠 때는 언제고 받을 것 챙기려고 연락을 해온 언니들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수개월 만에 미국에서 돌아오던 날 어머니는 오전 내내 부엌에서 정성껏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온종일 잔치가 열릴 것처럼 온 동네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했죠. 거의 뷔페처럼 한식 요리를 준비하는데 남편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하신다며 웃음이 만발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우리 아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저보다 먼저 달려나가 정말 신발을 신지도 않고 버선발로 현관에서 남편을 맞이했어요. 그러고는 남편 앞에 선 어머니도 뒤따라 나간 저도 아버지도 뭔가 낯선 남편이 어색해 한참을 마주봤습니다. 결혼식 때 말고는 본 적 없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진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헤어스타일까지 단정해진 남편 모습이 의아하면서도 아주 멋져서 탄성을 질렀죠. 남편은 그냥 웃으며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난다며 배고프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뭔가 변한 듯한 남편의 모습이 조금 낯설었지만 싫지만은 않았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점심 식사를 시작할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기 무섭게 언니들과 형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머, 언니, 형부,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세요. 주변의 소란스러움에도 미동도 없이 식탁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고 있는 제 남편 앞에 언니들과 형부들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는 눈 뜨고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장면이었거든요. 자네, 몰라봐서 미안하네. 내 이렇게 용서를 구하네. 한 번만 살려주게. 제부, 정말 미안해요. 우리 그동안 정을 봐서라도 우리 좀 살려줘요. 저죄, 진짜 미안해. 우리가 격이 없이 대한다고 한 게 마음이 상했나 본데 이렇게 빌면 마음이 좀 풀릴까? 응? 정말 이렇게 빈다, 연이야. 제부, 정말 미안해요. 아니, 형부들, 언니들, 갑자기 쳐들어와서 밑도 끝도 없이 이러시면 어떡해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보,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당신한테 이러는 건지 당신이 얘기를 좀 해봐요. 제 말에 남편이 숟가락을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응, 아들. 어머니가 해주신 불고기하고 미역국을 먹으니 정말 집에 왔다는 게 실감나요. 너무 그리웠어요, 이 맛.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어머니께 보여드릴 것이 있다며 함께 가자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형부와 언니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등 뒤로 형부들과 언니들이 저희를 부르는 목소리에 이어서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 앞에는 고급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외제차에 부모님과 저를 태우고 말없이 시동을 키더군요.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간의 자초지정을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의 양아버지의 아버지, 즉 양할아버지가 미국에서 요트 사업을 하는 대부였다는 겁니다. 양부모님이 일찍 사고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께서 남편을 키워주셨고 남편이 성인이 되고 사업을 물려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친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서 한국에 들어온 거였고요. 남편은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첫째 형부가 일하는 병원에 매년 거액의 후원금을 내고 있었는데 형부 같은 사람이 일하는 병원에는 더 이상 후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형부가 병원을 그만두면 계속 후원하겠다고 했다는군요. 그 때문에 형부가 권고사직을 당한 겁니다. 또 둘째 형부 요트 사업에 계약상의 문제를 제기해서 사업 진행을 막은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형부가 계약한 유럽의 요트 회사가 미국 기업의 자회사였다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형부들이 남편에게 싹싹 빌러 찾아왔던 겁니다. 저와 부모님은 상상도 못한 이야기에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그냥 담담하게 전하는 남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부모님의 얼굴은 충격과 놀라움으로 붉어져 있었어요. 저 역시 갑작스럽게 들은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아서 제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어요. 그러는 동안 어느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한 고급진 전원주택 앞에 당도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무 걱정 마시고 이제 이곳에서 편안하게 사세요. 그동안 제 신분을 속여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믿어지지가 않네. 남편은 자신의 재산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 많아서 사람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교도 졸업 못하고 입양아에 가진 것도 없는 자신을 봐준 유일한 사람이 저였다고 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냥 사람으로 사랑해준 저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오직 그 사람뿐이었는데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저는 심성이 고운 그 사람을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저를 지켜주네요. 어머니는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고맙고 고맙다. 하지만 나는 이걸 받을 자격도 염치도 없구나. 어머니, 연희를 낳아주신 어머니이시니 그리고 이제 저의 어머니이시니 받으실 자격이 되고 말고요. 옛일은 모두 잊으시고 우리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만 살아요. 어찌 있겠니?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것 없고 능력도 없다고 모질게 대한 것 내 평생 사과하며 반성하며 살아갈게. 싫은 내색 한 번을 안 하고 다 맞춰주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내가 아들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혀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상처가 될 때도 있었지만 제 곁에는 연희가 있고 또 아버님께서 늘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괜찮아요, 어머니. 난 연희 아빠랑 연희에게도 정말 면목이 없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애들 선자리 만들고 결혼 준비할 때마다 당신이 조건 말고 마음을 보라고 항상 말했었는데 그때는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변하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조건 말고는 믿을 게 없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우리 딸들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내 허영심이었다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어. 아들아, 네 엄마 이제 절드나 보다. 여보, 이런 나를 데리고 평생 살아줘서 고마워. 여보, 정말 미안해. 나는 노년의 당신 덕분에 방 한 칸 없이 낳았는 신세가 됐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했어. 당신이 이제 정말로 변하고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아서. 어머니, 이제 그만 울고 그만 미안해하세요. 이렇게 좋은 날 너무 많이 우시니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럼아, 이제 울지 않을게. 너무너무 고맙다. 내 평생 감사하며 갚는 마음으로 살아갈게.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는 모두 이혼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형부들은 모두 우리 집의 재산을 보고 결혼을 했던 거더군요. 의사인 큰형부는 처가에서 개인 병원을 내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장인 장모에게 공을 들였던 건데 한순간에 처가가 망한 데다 본인도 병원에서 쫓겨나게 된 건 모두 큰언니 때문이라며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큰언니는 입시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둘째 형부도 처가 재산을 믿고 무리한 사업 확장을 했던 건데 처가에 손 벌릴 수 없게 되고 요트 사업마저 불발되는 바람에 부도가 나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잦은 부부싸움 끝에 합의 이혼을 했다더군요. 둘째 언니는 저희 남편이 부모님께 마련해드린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더부살이하고 있어요. 사실 언니들이 저와 남편이 부모님께 해드린 노후자금에 기대서 살고 있다는 걸 전부터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혈육이 뭔지 부모님 생각해서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후 고아원에서 9살 남자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바로 저와 비 오는 날 부딪혀 흙탕물에 뒹굴었던 그 아이죠. 평소 저를 많이 따르고 좋아했었고 저도 늘 마음이 가던 아이였는데 남편 역시 본인이 입양될 때 나이와 같아서인지 늘 눈에 많이 밟혔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입양은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만 여겼어요. 여러 해 동안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입양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남편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양부모님을 만나 짧지만 행복했던 유년 시절을 보낸 덕이라고 했던 말에 입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갓난아이를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막상 고아원에 갔을 땐 벌써 9살인 그 아이 생각만 나더라고요. 남편도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양자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차마 제게 말하진 못했다고 했어요. 제가 먼저 입양을 제안했을 때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아이도 늘 혼자 생각했다고 합니다. 일기장에도 쓰곤 했대요. 그 아줌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그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하면서요. 저와 남편이 서로를 모르던 때부터 말이죠. 이런 것이 하늘이 이어준 인연일까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원했으니까요. 아이와 함께 우리 세 가족은 미국으로 떠나왔습니다. 남편이 본격적으로 사업 경영에 뛰어들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떠나온 지 어느새 10년이 흘렀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 부부에게서는 아이가 생기질 않더군요. 우리 아들 배 아파 낳은 건 아니지만 하늘이 이어준 감사한 인연으로 여기며 귀하게 키웠습니다. 몇 년에 한 번은 한국에 들어가 부모님을 뵙기도 하고 부모님 생활에 바쁘다 보니 또 마음만큼 자주 뵙기가 어렵더군요. 9살이던 우리 아들은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고요. 며칠 전 아들이 친부모님을 찾고 싶고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기도 하다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자기 능력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나요? 저희 부부는 흔쾌히 아들의 여행을 허락하며 행운을 빌어줬습니다. 굿럭, 언제든 돌아올 곳이 있으니 마음껏 세상을 경험하고 오라고요. 앞으로 10년 뒤 저는 또 어떤 삶을 추억하고 있을까요? 10년 뒤 우리 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그저 바라건대 우리 아들에게도 전략이 아니라 진심이 통하는 인연이 온다면 좋겠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을 찾고 스스로 지킬 때 자신도 지켜지는 거라는 걸 알게 되면 좋겠고요. 그럼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경험했듯이 자식의 인생이라는 건 엄마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굴럭을 빌어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여러분의 지난 10년은 어떠셨나요? 또 앞으로의 10년은 어떨까요? 계획대로 생각한 대로만 흘러간다면 편안할 수는 있어도 재미는 없겠죠. 하지만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든 아니면 뜻밖의 일들로 가득하든 분명한 건 주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받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기대하지도 못한 선물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선물들을 주변에 좋은 마음으로 나누며 살다 보니 결국 돌려받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주변을 물질만으로 평가하고 관계하는 자는 결국 물질로 망하더군요. 삶은 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어떤 일을 하든 자업자득 인과응보란 건 잊지 마세요. 거기에 행운이 한 스푼 보태어지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크로스핑거스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신가요? 저는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겪고 재작년 합의 이혼을 마친 40대 아줌마입니다. 저는 부모님 아래 늦둥이로 태어났는데요. 제 위에는 10살 터울 친오빠 하나 있고 엄마 아빠 이렇게 네 가족이에요. 제가 늦둥이라서 사랑도 참 많이 받고 자랐답니다. 그렇다고 오냐오냐 큰 건 아니었고 저 또한 그 사랑을 알아서 부모님과 부모님 같은 친오빠에게 말썽 한번 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컸죠. 그렇게 화목한 가정 아래 지내던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지옥살이를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결혼이었고 결혼은 제 인생에 잊지 못할 큰 오점으로 남은 기억들이거든요. 제가 어떤 시집살이를 겪고 이혼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부모님보다 저를 무척 사랑해주고 아껴주던 친오빠가 제가 중학교 때 외국 생활을 하러 떠났는데요. 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친오빠가 저 때문에 미국행을 일주일 미뤘다가 떠났던 기억이 있네요. 떠나고도 제가 걱정되었던 친오빠는 꼬박꼬박 문자로 저에게 안부를 물어줬어요. 덕분에 친오빠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 달랠 수 있었죠. 부모님도 제게는 정말 은혜로운 분들이세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자식들 앞에선 최대한 숨겼거든요. 개인적인 다툼 때문에 자식들 마음에 상처 주는 건 안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희 집은 형편이 어려운 편에 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했죠. 웃음 가득한 그 가정 아래 저는 성적도 좋았고 밝고 맑게 자랐습니다. 부모님 말로는 제가 다른 집 아이들처럼 사춘기가 와도 투정 한 번 안 부려서 걱정을 했다네요.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랬나? 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도 부모님도 친오빠도 이대로면 우리 가족에게 인생의 고비는 딱히 없을 거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란한 가정을 큰일이 날 정도로 뒤집어 놓은 건 다름 아닌 저였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된 무렵 저는 형편을 생각해 대학을 포기했어요. 부모님이 보내주려고 했고 친오빠도 개인적으로 연락 와서 자기가 돈 벌고 있으니까 학교 가라고 했는데 저 하나 때문에 가정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저도 돈 버는 길을 택했었죠. 나중에 공부가 정말 하고 싶으면 그때 대학을 가겠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시작한 사회생활이 대학가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겠지 생각한 적은 있었는데 그게 갓 성인이 된 이 시기에 올 줄은 몰랐어요. 대학가 주변이다 보니 대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그중에 남편도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서빙하는 저를 보고 계산할 때 찾아와서 연락처를 물었는데요. 저보고 귀염상이라고 자기 스타일이라서 그러는데 술 한잔 하고 싶다길래 번호를 줬었죠. 저는 모난 곳 없이 사랑만 받고 컸던지라 추잡스런 접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를 때였어요. 바로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고 지옥으로 가는 직행 열차였던 겁니다. 저는 남편과 술을 마신 그날 이후
3개월 만에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한 달이나 숨긴 채 소가리를 했습니다. 임신 4개월이 되던 차 몸이 이상한 게 느껴져서 할 수 없이 부모님께 알렸죠. 그 사실을 듣고 저희 부모님이 한 일주일은 알아누우셨어요. 한 번도 혼난 적 없던 제가 그때 처음 부모님께 혼이 났는데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도 그때 알았습니다. 너무 무섭고 죄송했죠. 그렇게 남편에게 알리고 시댁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건데요. 시댁은 저를 싫어했는데 그래도 남편은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물론 결혼 한두 달까지는요. 그때까진 제가 봐도 남편이 저한테 마음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댁도 하는 수 없이 이 결혼을 승낙했을 거고요. 저는 결국 20살 나이에 실수로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하게 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과정인지 몰랐는데 살다 보니 알게 되더군요. 갑자기 굴러들어온 바위를 보듯 시댁에선 나를 보는 눈빛들이 곱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한테 누나인 시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외국 생활 중이라 결혼식 때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였죠. 시부모도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시누이까지 있었으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시댁 식구들은 번번이 친정을 무시했는데요. 친정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해서 더 떵떵거리며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친정에서 이 사실을 알면 속상할까봐 어디 티내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기만 했죠. 종종 친정에서 연락이 오면 거짓말로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다들 식구처럼 잘해준다고만 했어요. 남편이란 놈도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제 배가 남산만해지니까 한순간의 실수로 지 인생 망했다고 꼴 보기 싫으니까 방에 좀 들어가 있으라고 저를 구박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땐 정말 기댈 곳 하나 없는 시댁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직설적으로 날아오는 상처가 처음이기도 해서 극복할 힘을 전혀 몰랐을 때였어요. 확실히 세탁소하는 저희 친정에 비해 시댁이 잘 사는 게 맞아요. 시부는 군부대로 식재료를 보내는 일에서 과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게 연봉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이는 외국으로 학교를 보냈고 남편도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다녔거든요. 이것에 비하면 저는 고졸의 알바생의 혼전 임신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네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특히나 저를 직접적으로 힘들게 했던 건 시모였는데요. 시모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낮이면 남편과 시부는 직장을 가서 없고 시모와 둘만 집에서 보내야 해서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봐야겠죠. 시모는 제가 대학도 못 가고 직장도 없고 해서 입버릇처럼 출처 모를 집에서 나온 애 취급을 했어요. 친정부모가 다른 지역에 있어서 더 마주할 일 없으니 친정까지도 제 앞에서 대놓고 까더라고요. 내가 너만 보면 속이 터진다. 여자애가 피임할 줄도 모르고 학교에서 그런 거 안 배웠니? 아니면 작정하고 우리 아들 발목 잡고 싶어서 숨긴 거야? 진작 말했으면 애 지웠을 거 아니야. 내가 쪽팔려서 며느리가 대학도 못 나온 애라고 어디 말도 못해. 아이고 내 팔자야. 말년 다 돼서 이게 무슨 불운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며느리 복이 없는 줄 알았으면 어디 부적이라도 살 걸 그랬어. 주말이라 시부가 출근을 안 할 때면 시모 옆에서 꼭 한마디씩 덧붙였는데 시부의 말은 시모에 비해 좀 더 직설적이고 한방이 강한 편이었어요. 두 분은 제가 화장실을 갈 때도 거실에 앉아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거든요. 화장실 안에서 소리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가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될까 싶었지만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거든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태어난 아들에게 엄마의 비참한 꼴을 보이고 싶진 않았는데
저는 예나 후나 식사 자리에서도 시댁과 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왔니? 저기 청소 덜 됐더라. 거실에 먼지 구덩이 한가득이야. 저거 먼저 닦고 와서 먹으렴. 앉기 전에 샤워 싹 하고 먹어. 먼지 잔뜩 묻히고 밥상머리 앉는 거 아니다. 항상 밥 먹을 때가 되면 시모가 제게 일을 시켰어요. 저는 그 의도가 무엇인 줄 알지만 눈치 없는 척하며 고분고분 행동했죠. 시댁 식구들이 식사가 끝날 때까지 돌아가지 않기도 했어요. 그래도 어린 아들 밥은 먹여주더라고요. 그거면 됐다 생각하며 하루하루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밤에 혼자 올 때가 많았는데요. 언젠가부턴 너무 서럽던 나머지 아들이 깬 걸 알면서도 울음을 참지 못해 소리 내는 날이 늘어갔어요. 저와 남편은 제 배가 부르고 나서부터 각방을 썼는데 아들은 꼬박 저와 함께 자더라고요. 남편은 지 자식인데도 아들을 불편해하는 티를 내서 아들도 아빠 옆에 잘 안 갔거든요. 제가 이 각박한 공간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제 아들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없었다면 더는 버티지 못하고 가출을 했을 거고 친정에도 알리지 못해서 밖을 떠돌다가 여기저기 끼니를 구걸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시댁의 거침없는 질타는 제 아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시모는 제 아들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고부터 대놓고 앞담을 일삼았습니다. 으이구, 지엠이 닮아서 공부도 더럽게 못하네. 손주라고는 하나 있는 녀석이 공부를 이렇게 안 하면 쓰나. 네 아빠나 네 고모는 다 머리 좋은 사람인데 하필 닮아도 애미의 못난 부부만 닮았다니. 내가 손주복까지 없는갑다. 아이고 머리야. 시모는 제 아들이 성적이 못 나와도 편식을 해도 어디 다쳐서 와도 전부 제 피가 섞여서라고 했습니다. 천박한 피가 섞이니 그 피를 받은 아들도 엄마 따라 둔치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저를 욕하는 건 1000번 만번 참을 수 있지만 제 아이를 욕하는 건 엄마로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한두 살 커갈수록 구박이 심해져서 몇 번은 아이를 계속 피신시켰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은 무리가 있잖아요. 최대한 시부모님을 안 맞추치게 하고 싶은데 한 집이다 보니 그렇게도 못하고요. 그저 부디 아들이 몰라주길 바랬는데 어느 날 아들이 방에 단둘이 있을 때 정말 가슴 찢기는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바보 같아서 엄마가 자꾸 할머니한테 혼나는 거야? 내가 잘하면 엄마 안 혼나도 돼? 나 때문에 엄마가 혼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나 이제 바보 안 될게. 할머니한테 그만 혼나게 해줄게, 엄마. 고작 6살 되는 아들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다 자기가 모자라서 그런 거라며 자기 탓을 하는데 그날 저는 크게 억장이 무너졌죠. 한참 못 모를 아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순간 저는 여태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으면서 아들 하나 지키지 못하고 도망치기만 했다는 생각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여느 때처럼 시모가 아들의 실수를 가지고 나무랄 때가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이한테 자꾸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나 싶어 그날은 저도 시모에게 대꾸를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우신 거면 저만 나무라세요. 이 어린아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모욕을 주세요? 어머님 때문에 애가 벌써부터 눈치가 늘어서 더 실수하는 거잖아요. 뭐야? 몇 년 좀 살았다고 이 시애미가 웃음니? 이제 대드네. 처음 우리 집 왔을 때는 고개 쳐받고 들지도 못하던 년이 꼴에 엄마 노릇 좀 하고 싶은가 보지? 제발 애 앞에서 말 좀 가려주세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아이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아들 잘못 크면 어머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어머님 손자잖아요. 어머님 아들 핏줄이잖아요.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어디라고 목소리를 높여? 니까짓 게 감히 이 시애미한테 훈수질하는 거니? 기가 막혀서 그동안 한 소리 하지 못해서 어떻게 참았다니? 이렇게 시애미 잡아먹을 것처럼 노려보고 싶어서 얼마나 벼르고 있었냐고. 저 분명 경고했어요. 또 제 아들한테 나쁜 소리 하시면 저 계속 안 참을 겁니다.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저는 제 아들만 생각하고 행동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 앞에서 제 꼴이 더 우스워질까봐 또다시 황급히 피하는 걸 택했습니다. 닫힌 방문 밖으로 시모가 소리 지르며 당장 나오라고 겁주긴 했다만 아들 챙기면서 애써 무시했죠.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이렇게 누군가와 싸워본 게 처음이라서요. 손을 덜덜 떨면서 아들 옷을 갈아입히는데 아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얼굴을 문질러 주더라고요. 몰랐는데 제가 울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울지 말라고 안아주기까지 하는데 저는 그저 엄마가 이 모양이라 아들에게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처음으로 시모한테 대들어본 순간이었는데요. 두세 마디 대들어서 그런가 그동안 꽉 들어찼던 응어리가 좀 뚫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약간은 숨통이 트이는 듯 했죠. 제 아들은 참 고맙게도 살얼음판 같은 환경에서 잘 커주었어요.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사진으로만 봤지 아직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시누이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미국에서 선물을 보내왔더라고요. 주말 아침부터 시부모님과 남편이 신이 나서 선물을 막 구경하대요. 듣자 하니 시누이가 새로 사귄 남친이 있는데 결혼을 앞둘 정도로 오래 만났고 깊어졌다고 해요. 그 남친이 시댁 식구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그러더군요. 감히 바랬던 건 아니었지만 시부, 시모 남편의 선물은 있는데 저와 아들의 것은 없었어요. 당연한 건데도 시누이와 시누이의 예비 신랑이 미웠습니다. 그깟 선물 필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어린 아이한테 상실감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하필 그날이 아들 생일이었는데 중학생이 된 아들에게 엄마가 돼서 새 가방 하나 사주지 못해 마음에 걸렸던 참이었거든요. 생일날 선물 하나 사주려고 요번에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조금씩 아껴서 돈을 빼놓긴 했다만 시댁 식구들의 저 꼴을 보고 반충동적으로 오후에 집을 나섰어요. 나가서 남자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새 가방 하나를 구입했죠. 이거 하나 사는데도 시모가 저보고 갈 데도 없는 년이 어딜 돌아다니냐며 쏘아붙이던 걸 무시하고 나와서 산 거예요. 아들, 생일 축하해. 엄마가 케이크도 해주고 싶은데 빵집에 케이크가 다 팔렸다네. 촛불 못 불어서 미안해. 초등학교 때 매던 가방 들고 다니느라 불편했지? 엄마가 진작 사줬어야 하는 건데 너무 늦었다. 마음에 들어? 매번 제 눈물을 닦아주기만 했지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아들이 그날 제가 주는 선물을 받고 울더라고요. 어느새 저보다 커져버린 아이가 일어나서 저를 안아주는데 사춘기라 말수가 줄었던 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미안해. 너무 고마워. 내가 빨리 커서 얼른 어른이 돼서 엄마를 이 지옥 구덩이에서 꺼내줄게. 엄마가 내 엄마라서 난 이미 행복하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이때 들은 아들의 말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비로한 제 삶 때문에 한참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너무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해버리는 것 같아서 저는 더없이 속이 아팠습니다. 저와 아들은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로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마음이었죠. 아들은 그 후로 눈에 띄게 성적이 올랐습니다. 학원도 안 보내주는데 알아서 잘해주는 아들이 기특하더군요.
제가 시댁에서 노예처럼 부러져도 아들이 낡아빠진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보단 그래도 이 집에서 몸 편하게 공부하는 게 좋잖아요. 이것 덕분에 버틸 수 있는 의지가 또 생겼나 봅니다. 제 나이 30대 후반을 향해 갈 무렵이었어요. 여전히 살얼음판 같던 집안이 한 번 더 난장판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한날 남편이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어여쁜 아가씨 하나를 집에 초대한 겁니다. 저와 아들이 집에 있는 거 알면서도 데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아가씨한테 저희를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가씨는 전혀 개의치 않은 표정으로 집안 식구들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이 이후 남편이 하는 말에서 저 아가씨가 뭣도 모르고 남편을 만나고 있구나 생각했죠. 아줌마, 저녁은 두부 전골로 해주세요. 제 여자친구가 두부 좋아하거든요. 은지야, 못 먹는 거 있어? 그럼 이 아줌마한테 말씀드리면 돼. 주문하면 알아서 해드릴 거야. 어머, 정말? 오빠는 집에 가정부도 있구나. 그런데 왜 가정부를 써? 집이 더 비좁지 않아? 그렇게 큰 집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엄마가 허리가 아파서 요리가 안 되고 청소도 못 하시거든. 집안일 할 사람이 없어서 불렀지. 우리 집안이 가정부 하나 못 쓸 형편은 아니니까. 남편이 저를 창피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 안 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예 총각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닌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앞에 두고 대놓고 와이프로 안 보는데 그걸 시부 시모는 별일 아닌 듯 지켜만 보더군요. 알고 보니 여자가 남편이 다니는 전자기업에 같이 근무하는 대리 직원이라고 하대요. 저와는 다르게 명문대의 대기업의 어린 나이임에도 대리 직원이라고 하니 시부모는 이미 그 여자한테 마음이 가버린 듯 보였어요. 제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따뜻한 표정으로 그 여자를 대하고 있었거든요. 어쩜 이렇게 곱게 생겼을까?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대리라고요? 어지간히 노력형인가 보네.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사라고 들었는데 그런 말 다 했지. 더 안 봐도 사람이 야무지겠어. 시집살이도 남편의 개무시도 다 참겠는데 이건 좀 고비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들도 함께 있는 자리였어요. 아들이 저와 같이 밥 먹고 싶어서 야자를 빼고 막 하교한 참이었거든요. 그래도 아들이 대학 가기까지 이 집에서 쫓겨날 수는 없기에 꾹 참았습니다. 제가 상처를 받을수록 마찬가지로 아들도 상처받고 있다는 걸 안 후부터는 웬만해선 아들 집에서 이런 못날 꼴 안 보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지내다 보니 시부모랑 남편 눈에 안 띄고 지내는 법을 나름 터득해갔는데 결국 또 아들에게 상처를 준 셈이었죠. 그때였어요. 제가 아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아들이 들고 있던 문제집을 냅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 문제집이 잘못 나갔다면 남편의 발등에 찍힐 뻔한 위치였어요. 지금 엄마 앞에 두고 뭐 하는 거예요? 아빠라는 사람이 이래도 돼요? 엄마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는데요. 다들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집 구성이 구정물 투성인 건 알았지만 상식도 개념도 말아먹은 줄은 몰랐네요. 저 자식이 뭐라는 거야 지금? 버릇없게 어디서 행패야? 사춘기라고 시위하는 거야? 속옷바람으로 쫓겨나고 싶어? 지금 손님 온 거 안 보여? 당장 방에 들어가. 오빠, 저 애는 누구예요? 혹시 저 아이가 오빠 조카라는 친구? 저는 되게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봐요 아줌마, 이 남자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제 아빠고 저 사람이 내 엄마예요. 아빠가 실수로 나 만들어 놓고 아빠 하기 싫다면서 아줌마 만나는 파렴치한 사람이라고요. 생각 똑바로 바뀐 사람이면 이런 남자 만나지 마세요. 인생 종쳐요. 그 여자는 이 사실을 처음 듣는 얼굴이었어요.
옆에서 모든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지 남편은 화가 나서 제 아들에게 다가와 냅다 뺨을 내리치더라고요. 아들이 그 힘에 밀려 자빠졌는데 그렇잖아도 놀라있던 저는 허둥지둥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미 아들의 뺨이 붉어졌더군요. 심지어 남편이 끼고 있던 반지에 긁혀서 생채기까지 난 겁니다. 저는 그대로 눈이 돌아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내 새끼 손대지 마. 내가 다 참아도 내 새끼 건드리는 건 못 참아. 아빠 노릇 안 할 거면 손찌검은 하지 말아야지.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 자식한테 손을 대. 아, 인연이 돌았나? 안 놔? 무식하게 손부터 먼저 쓰고 있는 게 누군데? 내가 진짜 손 대봐? 네 자식 제대로 참교육 시켜줘? 놓으라고 이년아. 제가 아무리 먼저 머리채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남자의 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게다가 시모의 시부까지 덤비며 저한테서 남편을 구해내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바닥에 내팽겨쳐졌고 화가 난 남편이 뒤늦게 저를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머리끝까지 화난 남편이 눈에 뵈는 것 없이 저를 마구 밟는데 그걸 보고 놀란 여자는 불이 나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자가 소리 지르는 바람에 남편이 아차 싶었는지 급하게 여자를 쫓아가더군요. 아들이 저를 감싸 안으며 상태를 살펴주는데 남겨진 우리에게 이젠 시부와 시모가 호통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못 배워먹은 놈들은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진작에 낙태를 했어야 했어. 유산을 시키던지 해서 우리 아들 발목 못 잡게 했어야 했다고. 어쩌자고 이런 썩은 족쇄에 걸려서는 새끼나 애미나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네. 아이고 속 터져. 그렇게 아끼는 네 새끼 데리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나가서 길바닥에 나앉든 구걸을 하든 알아서 하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더러운 것들이 집에 드니까 집안 꼴이 이 모양이지. 시부가 아들 품에서 저를 잡아 끌며 현관 밖으로 내쫓으려는데 그걸 아들이 쫓아와서 말렸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서 그 더러운 손 치우세요. 할아버지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엄마를 만져요? 그래요. 이딴 집 냄새나서 살기 싫으니까 나갈래요. 비키라고요. 아들의 힘에 밀려난 시부는 다 늙은 몸이라 힘 한 번 못 써보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시모가 놀라서 시부를 부축했는데요. 동네방네 들릴 정도로 어린 놈의 새끼가 지 할애비 죽인다고 막 악을 쓰더군요. 저는 아들의 부축을 받고 그대로 시댁을 나오게 되었어요. 저와 아들의 꼬라지를 보면 가출보다는 쫓겨난 게 더 어울리는 사정이었죠. 저 혼자 쫓겨난 거라면 어디 골목 구석에 가서 하룻밤 보내면 되겠다만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럴 순 없었어요. 아들마저 저처럼 비루한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에 연락하게 되었는데 10여 년 만에 제 사정을 처음 고백하는 순간이었죠. 집을 나왔다는 제 사정을 듣고 놀란 친정은 새벽임에도 그 먼 거리를 달려서 저와 아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왜 여태 말 안 했어?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냔 말이야. 당장 앞장서거라. 내가 오늘 가서 사돈 같지도 않은 그 시궁창 집안 다 때려 부실 테니까. 아휴, 이 어린 것을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우리 새끼 얼굴 흉진 것 좀 봐. 아니,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 아이 뺨을 쳐? 하렘이 하렘이 되는 사람은 또 이걸 지켜만 봐? 무슨 그런 집안이 다 있다니. 우리 손자 얼마나 놀랐겠어. 친정 부모는 저와 아들의 몰골을 보고 많이 화가 나서 시댁을 알려주지 않으면 경찰을 통해서라도 찾아낼 심산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의 재촉에도 제가 머뭇거리고만 있자 아들이 대신 나서서 시댁 주소를 알려주는 겁니다. 일이 커지는 게 걱정되어 말해주길 망설였던 건데 불안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더니 아들이 그냥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그런데 하필 가는 길에 친오빠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차가 달라도 친오빠는 한국이 새벽인 줄 알아서 전화를 안 하는데요. 급한 일인가 싶어서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 한국 왔다고? 이렇게 갑자기? 그래,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했지? 근데 아들, 우리가 지금 집에 없어. 급하게 순이 시댁에 가는 중이다. 글쎄, 그 집에서 내 딸 몰골을 거지꼴로 만들어놨잖니. 내 귀한 손자 뺨까지 때리면서 꺼지라고 했다더라.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이 다쳤어요? 저번 달까지만 해도 그런 말 없었는데. 지금 순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에 사람을 밖에 내보낸다니요. 순이 이 미련한 것이 시댁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말을 안 했더라고. 혼자 끙끙 앓기만 하고 10년 넘게 굴려지며 살았다는 거야. 너 순이 성격 알잖아. 어디 말썽 한번 부린 적 없는 애라는 거. 자기네들이 뭔데 내 딸한테 함부로 욕하고 손찌검을 한다니? 순이 이 녀석을 정말... 그래서 어디에요? 지금 갈게요. 그 집 주소 좀 보내주세요. 저도 들은 이상 가만 못 있어요. 거기 가서 뵐게요, 엄마. 친오빠가 10여 년 만에 한국을 돌아왔는데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결혼할 여자도 한국 여자라고 했고요. 기쁜 소식으로 돌아온 오빠에게 여동생이란 작자가 이런 못난 꼴로 맞이해서 그것도 미안했습니다. 친오빠가 절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지, 저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을지 저는 알거든요. 어릴 때 친오빠는 제가 친구한테 빌려준 볼펜을 못 받고 있을 때 직접 나서서 그 친구를 참교육시키는 사람이었어요. 늘 저를 과하게 아껴주고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사람이라는 말이죠. 제 이의 아빠와도 같은 사람인데 제가 시댁에서 처맞고 살았던 소리를 듣고 얼마나 눈이 돌았을지가 보였어요. 이때는 오히려 시댁이 걱정되었네요. 상대적으로 가까웠던 우리가 먼저 시댁에 도착했고 엄마가 나서서 무작위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반응 없던 대문이 열리고 남편이 짜증 가득한 얼굴로 나오는데 아빠가 그대로 머리채를 잡고서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진짜 누구야? 뭡니까? 장인어른께서 여길 왜... 우선 이거 놓으시고 말씀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왜 이러세요? 잠깐만요, 장인어른. 그래, 이 자식아. 내가 네 장인어른이다. 감히 내 딸을 쥐잡듯 잡으면서 부려먹었겠다. 내 딸이 당한 상처만큼 너도 오늘 처맞을 줄 알아. 나 오늘 네 뼈 하나 부러뜨리기 전까지 집에 안 간다. 거실에서 대판 소란이 나니 방 안에 있던 시부모도 자다 일어나 놀라서 튀어나오더군요. 어머머, 사돈어른 아니세요? 연락도 없이 왜 오셨어요?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남의 귀한 자식을 왜 그렇게 쥐어뜯어요? 다짜고짜 야밤에 찾아와서 놓으세요 좀. 네 자식 귀한 건 알고 내 자식 귀한 건 왜 몰랐다니? 이 옆에 내야. 너 우리 딸 어떻게 손댔어? 이렇게 손댔니? 이렇게 잡고 흔들었어? 10년 넘게 이런 식으로 우리 딸 가슴에 대못 박은 거야? 엄마가 자기 아들 살리려는 시모의 머리끄댕이를 사정없이 잡아당겼는데요. 평소 탈모가 있던 시모의 머리카락이 후두둑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머, 내 머리카락. 이봐요, 안사돈. 도대체 이게 무슨 행패란 말입니까? 내 머리카락 어떡해? 내가 여기 돈을 얼마나 들이고 있었는데. 아! 시모가 소리 지르며 절망하는데 엄마는 아랑곳 않고 또 시모의 머리끄댕이를 잡으려 했어요. 그러자 시부가 다급히 말리더라고요. 엄마도 여자인데 시부는 완전 제압하는 식으로 엄마를 떼어냈습니다. 안사돈, 그만 못해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요. 이 야밤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식구끼리도 주거 침입죄 성립되는 거 몰라요? 이런 식이면 저희도 더 이상 사돈 대우 못 해드려요. 엄마가 시부한테 힘을 못 쓰고 있자
우리 아들이 나서서 엄마한테 힘쓰는 시부를 떼어냈어요. 시부는 그런 손자에게 네가 벌인 짓이냐고 고래고래 호통치더군요. 그때 도어락 비밀번호를 치고 누가 들어왔는데요. 응? 이 집에 더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싶었는데 친오빠랑 웬 여자가 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친오빠였지만 마냥 반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친오빠가 어떻게 시댁집 도어락을 열고 들어올 수가 있지? 생각하던 와중이었죠. 머리카락 때문에 절망하고 있던 시모를 보필하던 남편이 친오빠 옆에 여자를 보고 소리쳤는데 누나, 언제 왔어? 아니, 이 사람들 미쳤나 봐. 경찰 좀 불러줘. 하는 짓도 진짜 거지 같아서. 내가 말해줬지? 실수로 이런 거지 같은 여자를 집에 들였다고. 아니나 다를까 집안이 전체로 다 돌았어. 누나? 남편이 소리치는 바람에 친정도 시댁도 전부 친오빠를 돌아봤고 친오빠 옆에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신우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오빠가 미국에서 만나 결혼까지 마음먹은 여자가 바로 신우이라는 거죠. 아들아, 이 사람들 좀 봐라. 이 사람들이 내 딸이랑 손주를 이렇게 만들어놨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니? 내가 이런 집구석인 줄도 모르고 우리 순이가 얼마나 아팠겠니? 응? 엄마가 친오빠한테 달려가면서 우리들의 다툼은 잠시 종결났고 모두가 상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잠깐은 친오빠한테 하소연하는 엄마 말고는 모두가 조용했죠. 놀란 건 우리도 마찬가지였으나 겹사돈이 될 뻔한 친오빠와 시누이도 서로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말도 안 돼. 자기, 나한테 거지 같은 올케가 들어왔다는 게 내 동생을 말한 거였어? 미국에서 내내 자기 남동생이 올케 때문에 인생 망했다고 하소연한다 그랬잖아. 어디 미국에 버려놓고 올 데 없냐고 물었었잖아. 아니야. 내가 자기 동생한테 왜 거지 같다고 해. 그러니까 지금 내 올케가 당신 여동생이라는 거야? 그 10살 타올이라던 귀여운 여동생?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자기 분명 그랬어.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틈날 때마다 올케 얘기했다고. 남동생이 사고쳐서 결혼했는데 올케랑 그 집안이 산거지라고 욕했었잖아. 나 덕분에 자기 부모님이 올케 때문에 속 썩은 거 위로받겠다면서 결혼 결심해줘서 고맙다고 그랬잖아. 나는 오빠 동생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야, 너는 왜 올케가 이런 사람인지 말 안 했어? 올케 집안이 무슨 거지 같은 집안이야. 우리 집보다 훨씬 재산 많다고 멍청한 게 진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슨 소리야. 돈이라곤 쥐뿔도 없는 거 맞아. 내가 10년을 넘게 지내면서 봤는데 집에 돈이 있었으면 제가 구박받고 살았겠어? 신우이랑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친오빠는 더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대로 둘을 무시하고 엉망이 되어 있는 저를 챙기기 바빴죠. 그리고는 신우이랑 이야기하면서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냅다 주먹을 날리는 겁니다. 전부 무방비한 상태였던지라 남편은 그대로 두세 대는 더 맞았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신우이가 와서 친오빠를 급히 말렸는데요. 오빠, 진정해. 일단 우리 말로 하자, 응? 내가 다 설명할게.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나도 몰랐고 우리 집안도 오빠를 몰라서 그랬어. 앉아서 대화로 풀어보자. 나도 너 많이 사랑했거든. 근데 우리 가족보다 우선순위는 아니야. 그리고 듣자하니 너 내 재력 때문에 만나는 거였어? 내 동생이 돈이 없어서 이 괴롭힘을 당해도 똑같이 무시했던 거야? 아니야. 나 오빠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돈만 보고 5년을 넘게 사귀겠어. 그런데 올케 사정은 정말 몰랐어.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정도로 못 살게 굴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 정말로. 더 이상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네. 며칠 생각할 시간 좀 가지자.
네 얼굴만 보면 이 구역질 나는 집안 사람들 얼굴이 떠올라서 못 만나겠다. 그만 갈게. 내가 연락할 때까지는 전화하지 마. 친오빠는 저와 가족들을 데리고 이대로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심할 정도로 집착하며 친오빠한테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오래 만난 사이라서 남이 될까봐 겁에 질려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친오빠 재력 때문이더군요. 저는 시댁살이 하느라 몰랐는데 알고 보니 우리 오빠가 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이 국내 10명 내외로만 가지고 있을 만큼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친오빠가 다니는 미국 회사에선 한국 보험사가 딱 2명 있는데요. 그 회사가 좀 잘 나간답니다. 미국 현지인들도 들어가기 쉽지 않다네요. 친오빠는 거기서 연봉으로 세후 10억을 받고 있었대요. 심지어 반 이상을 친정에다가 보내주고 있었는데 친정 부모님은 아들 돈이라서 함부로 못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친오빠가 그 회사에 들어간 직후부터 친정으로 용돈을 보냈다고 하니 그럼 적어도 10년 가까이는 됐다는 건데 얼추 계산을 해도 80억 현금이 친정 부모님 통장에 꽂혀 있는 거였어요. 저희 친정이 40년째 세탁소를 하고 있거든요. 벌이가 대단히 많지는 않다만 그래도 그 벌이로 저와 친오빠를 키울 만큼은 된 형편이었어요. 시댁에서 하도 무시를 해서 그렇지 동네 세탁소 치고 나쁘지 않은 벌이었습니다. 또 친정 부모님이 워낙 알뜰해서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데 매달 적금까지 했으니 대략 90억이 그냥 뜬 돈으로 있는 셈이었죠. 당연히 부동산 재산은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친오빠가 친정으로 돈을 보내주고 있는지 몰라서 저 또한 저희 집 재산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저도 시댁과 마찬가지로 좀 놀랐답니다. 신우이는 매정하게 돌아서는 친오빠를 더 붙잡으며 시댁 사람들한테 고래고래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빨리 와서 무릎 꿇고 빌어 다들. 엄마 아빠 지금 어떤 사위를 놓치게 생겼는지 알아?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남자인지 아냐고. 우리 집 수준에 이런 남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 수준에 이런 사위 다시는 있을 것 같냐고. 부모가 돼서 왜 딸앞길을 막아? 왜 내 인생 망가뜨려? 당장 잘못했다고 빌라고. 신우이가 굉장히 한성가라는지 시댁들이 다들 아무 말도 안 하고 벙쪄 있더라고요. 그때 친오빠한테 얻어맞은 남편이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제게 다가와 손을 붙잡았습니다. 남편 손, 결혼식 때 잡아보고 처음 잡아보는 거였어요. 당신한테 오빠가 있었어? 왜 말 안 했을까?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해 여보. 진작 말했으면 내가 여보한테 더 잘했지. 그동안 내가 심했지? 진심으로 사과할게. 못 배운 사람이라고 천박하다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너무 속보이지 않아? 내 아들한테 손대고 바람 피고 나 사람 취급 안 할 때가 불과 어제야. 당신이 어제까지만 해도 날 개 취급했다고. 바람을 폈어? 이 썩을 놈이 심지어 바람까지 폈다고? 야, 그 여자 어딨어? 그 여자도 당장 데려와. 소송 때려서 빨간 줄 그어줄 테니까 당장 연락해. 아닙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전 몰랐어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이런 대단한 자녀를 두신 줄도 모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빌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부터 지극정성으로 따님 모실게요.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마. 집안 재력이 어떤지 알면 잘하고 모르면 막대해도 되는 거니? 그래, 네 말대로 합의 이혼하자. 네가 그렇게 주구장창 노래 불렀던 합의 이혼 해줄게. 그리고 오빠, 절대 이 집이랑 엮이지 마. 돈에 미친 사람들이야. 친오빠가 저를 정말 많이 아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친오빠는 늘상 부모님보다 제 말에 더 끔뻑 넘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네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순이 너 말대로 할 테니까 너도 더는 걱정 마.
이 사람들이랑 다시는 엮이지 않게 해줄게. 오빠 이제 한국에서 일할 거거든. 스카웃 받은 거라 연봉 협상에서 미국 회사에서 받던 것보다 높아. 너랑 우리 조카 내가 책임지고 더는 힘들지 않게 해줄게. 신우이와 관계를 잠시 보류하며 생각해 본다던 친오빠는 곧바로 이 자리에서 신우이와의 관계를 끝내버렸어요. 한순간에 의견을 탈바꿈하며 종결을 선언해버리니 신우이 눈이 헷가닥 돌아버리는 겁니다. 더 안 달라서 친오빠를 잡고 늘어지는 걸 이제 저를 잡고 애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빌게 올케. 나 올케 오빠 없이 못 살아. 올케랑 나랑 얼굴 한 번 안 본 사이잖아. 초면이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이리 매정할 수가 있어. 우리 엄마 아빠랑 동생이 괴롭힌 거지. 나는 올케한테 잘못한 거 없잖아. 똑같이 천박한 핏줄이잖아요. 아가씨나 저 인간이나 시부모님 핏줄 받은 건 똑같은데 뭐 얼마나 다를까요? 그리고 그 피를 물려받은 제 아들이 당신들 때문에 엇나갈까 걱정 많이 했거든요. 다행히 시어머니 말대로 제 아들은 제 피만 가득 받았나 보더라고요. 뚝 부러지게 자라주는 것 보면. 저희는 그대로 시댁 식구를 외면한 채 나와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차마 지네들 체면 구기지 못해서 자식들한테 원망만 듣고 있더라고요. 자기 자식들한테 질타받는 시부모님을 보는데 그것만큼 큰 벌이 있을까 싶었어요. 제가 이혼하러 갈 때도 친오빠는 연차를 내면서까지 동행해 주었거든요. 마음 약한 제가 또 시댁에 휘둘릴까 걱정되었던 거죠. 이혼 서류를 준비를 마치고 시댁으로 들어서는데 며칠 못 본 사이 시부모님 얼굴이 많이 퀭해졌더라고요. 남편도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우이는 친오빠를 보자마자 또 달려들면서 매달리는데 많이 울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남편은 제 일에 방해된다며 신우이를 데리고 잠시 방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필요한 부분에 도장을 찍어 나갔죠. 여보, 윤우는 어떻게 지내? 한 번씩 윤우 생각날 때 연락해도 될까? 그래도 내가 아빠인데 평생 아빠를 안 보고 살 순 없는 거잖아. 아빠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아빠 없이 커? 신경 쓰지 마. 윤우는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아빠 없다고 선생님들한테 말하고 다녔대. 이미 아빠 없이 크는 거에 적응했으니까 괜히 감정 낭비 안 하는 게 좋을걸? 윤우애미야, 우리가 그래도 함께한 정이 있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겠니? 이혼녀 꼬리표가 붙으면 너도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너무 모질게 대했어. 반성 많이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한번 생각해봐 줄 수는 없는 거냐? 내가 어디 가서 사정하는 사람이 아니란 거 애미 너도 잘 알 거 아니니. 그런데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사정을 해. 시애비 체면 봐서라도 이혼은 참고 넘기면 안 될까? 착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자꾸 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머님 아버님께 단 한 번도 정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때를 지나서 하는 반성은 반성이 아니에요, 아버님. 미련이고 후회지. 이쯤에서 이 집 식구들이랑 학을 뗄 수 있어서 다행일 뿐이네요. 소송 안 하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하시고 다신 보는 일 없도록 합시다. 저는 도장만 찍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친오빠도 신우이한테 모진 소리를 더했나 봐요. 친오빠가 나오는 방 안에서 신우이의 통곡 소리가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2년이 흘렀는데요. 그 사이 한 번도 시댁 식구를 마주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 신우이는 아직도 친오빠한테 연락하며 시들어 가는 중이라고 들었어요. 친오빠가 번호를 바꿨는데도 기어코 그걸 알아내 연락을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이 20살이 되었는데요. 아들은 어른이 되자마자 쇼핑몰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남성 대표 쇼핑몰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돈을 헤프게 쓰는 아이는 아니지만 친오빠한테서 받은 용돈으로 늘 옷을 살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뤄낼 줄 몰랐어요. 막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일반 회사원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네요. 한 번은 어른이 되자마자 사회생활로 뛰어든 아들이 걱정이더군요. 저도 대학 안 가고 바로 일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아들이 사회에서 저 같은 취급을 받을까봐 아들에게 왜 대학 안 가냐고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대학 안 간 엄마는 이렇게 삶이 피고 대학 간 아빠는 쫄딱 망하지 않았어? 나보고 쫄딱 망한 길잡이를 따라가라고? 나는 죽을 때까지 엄마만 보고 갈 거야. 엄마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성공할 거란 확신이 있거든. 그리고 멋진 삼촌도 봐봐. 중간에 대학 자퇴했다고 들었는데. 참 예쁘고 똑부러지는 아들이지 않나요? 이 때문에 별로 대학 갈 생각이 없다는 아들에게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잘해준 아들이 앞으로도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요? 중학생 때 저를 안아주고 울면서 엄마를 꼭 지옥 구렁텅이에서 빼내주겠다고 다짐했던 아들은 옛날에 친오빠가 저를 극진히 아꼈던 것처럼 똑같이 저를 모시고 있어요. 저는 친오빠가 해준 아파트에서 아들의 효도와 함께 호강하며 살고 있답니다. 말년까지 그런 시댁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가는 건 아닌가 참 속상했거든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늘은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원망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훨훨 날아갈 것만 같네요. 너무 행복해요. 저도 사랑을 받던 존재라는 걸 잠시 잊고 살았었는데 다시 그 기분이 되살아났답니다. 제 사연이 좀 흥미로우셨을지 모르겠어요. 이왕 들려드리는 거 지루하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떠셨는지요? 피가 마르도록 미움을 받더라도 모두들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꼭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해요. 이만 글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아들이 눈 나빠진다고 그만 자러 가자고 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